전 15년 6월의 어느 아침, 태양이 마을의 녹슨 함석 지붕 위로 눈부신 햇살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로즈는 극심한 산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의 징후가 찾아왔습니다. 배아는 서둘러 아내를 마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간호사 몇 명과 마른 노의사 한 명뿐이었고 협소한 분만실은 출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엔 조건이 부족했습니다. 의사의 임에는 땀이 맺혔고 손은 떨렸지만 그는 서둘러 도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로즈는 침대 시트 끝을 꽉 잡았고 진통의 고통은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순간이 다가오자 분만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받아들었지만 곧바로 굳어서서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떨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의료 도구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로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하고 충격에 빠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본 순간 그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수술대 위에서 기절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지만 아기의 무엇이 분만실 전체를 공포에 빠뜨린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출산이 있기 전까지 로즈와 남편 배안의 삶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젊은 부부는 람프라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살았고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온화했고 남들과 크게 다툴 일이 없었으며 서로에게 늘 다정한 몸짓과 따뜻한 시선을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작은 집은 누구나 상상하는 웃음과 행복, 그리고 평온한 저녁이 가득한 모범적인 보금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완벽함 뒤에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즈와 배아는 거의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는 좀처럼 친척을 방문하지 않았고 마을 모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외출을 권하면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런 습관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과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젊고 활력이 넘쳐야 할 부부가 스스로를 그렇게 고립시키며 사는 걸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비밀의 답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고 오직 그들의 첫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야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은 람프라 마을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이 지역에서 누구도 겪어본 적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열어젖혔습니다. 로즈와 배아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사실 한 집에서 자란 친남매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식사, 잠, 기쁨, 그리고 마음속 깊은 슬픔까지도 나누었습니다. 그 유대감은 본래 가족의 선에서 멈추어야 했지만 배안에게 있어 로즈에 대한 감정은 모든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로즈를 단순히 여동생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유일한 동반자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배안의 눈빛, 몸짓, 말투는 점점 순진한 로즈로 하여금 그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지만 매혹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부모와 친척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거세게 반대하며 계속 이어진다면 도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배아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즈가 오직 자신에게만 속해야 하며 다른 누구도 그녀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감정의 폭발 속에서 배아는 심지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아버지를 크게 다치게까지 했습니다. 오빠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에 로즈도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 비윤리적인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꽃도 없고 축복의 말도 없었으며 오직 두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금지된 관계로 발을 들였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따를지 그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로즈는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에 기쁨이 스며들었고 그들의 사랑이 한 무고한 생명으로 보답받는 듯 했습니다. 배아는 행복에 젖어 이 특별한 사랑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불건전한 관계가 이미 조용히 비극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로즈의 뱃속에 아이가 형성된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여파가 생겨나 그 생명의 건강과 형체를 은밀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로즈는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모성의 기쁨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숙이 이 금지된 관계가 정상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했지만 부부의 눈빛과 은밀한 태도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출산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은 단순히 목격자들을 경악하게 했을 뿐 아니라 금지된 관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며 완전해 보였던 기쁨을 비극으로 바꾸어 버렸고 로즈와 배안의 인생을 영원히 뒤바꾸었습니다. 로즈가 분만대 위에서 기절하자 분만실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 모두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무거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가 분만대 위에 올려지자 사람들은 비로소 그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쭈글쭈글하고 늘어진 피부는 수십 년을 살아온 듯했고 내려앉은 눈꺼풀과 움푹 꺼진 눈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몸에 80세 노인의 얼굴을 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은 떨리고 다리는 뒤틀려 있어 경험 많은 의사들조차 숨을 죽인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은 담요를 든 채 얼어붙어 아기를 감히 만지지 못했고 노의사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그 기형적인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로즈는 아이의 얼굴을 힐끗 보는 순간 절규를 터뜨렸고 공포가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늘 자부심에 가득 찼던 배안도 말문을 잃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당혹감에 휩싸여 아이를 병원에 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에 대한 모든 기대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시간 동안 의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로즈와 배안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집에 데려온 이후 로즈와 배안은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두 사람은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형적인 아기는 그들에게 연민과 수치심을 동시에 안겨주었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공포는 작은 집안의 공기를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의 지나친 회피는 이웃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악의적인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걸까? 왜 친척들마저 피하며 숨어 사는 걸까? 마을 사람들은 젊은 부부와 그들의 신생에 대해 끊임없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당시 격렬히 반대했던 한 친척이 결국 참지 못하고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로즈와 배안은 보통 부부가 아니라 실제로는 친남매였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 전체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엔 속삭임에 불과했던 말들이 점차 비난의 시선으로 나아가 대놓고 따돌림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이 말하는 업보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안과 로즈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자식이 짊어지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한때 이웃들에게 사랑받던 가족은 순식간에 비난과 냉대의 중심으로 전락했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밀이 드러난 날부터 로즈와 배안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주름지고 늙은 얼굴의 아기는 곧 람프라 마을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로즈가 아이를 안고 밖에 나설 때마다 두 사람은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시선에 둘러싸였습니다. 속삭임과 의심 어린 눈길은 그들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업보가 내려와 자손이 감당하는 것이다. 혹은 하늘의 벌이다. 이 괴물은 부모를 벌하기 위해 태어났다. 본래 강하고 자신만만했던 배하는 마을 전체의 압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며 몸을 숨길 뿐이었습니다. 로즈는 점점 더 자신을 가두었고 많은 밤을 어두운 방에서 울며 보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그녀는 오빠와 결혼한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수군거림은 로즈와 배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끝없이 사랑했지만 수치와 고통은 두 부부의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최소한의 예의도 버렸습니다. 그들은 접촉을 피했고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을 금했으며 사소한 도움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로즈와 배안은 범죄자 같았고 아이는 질병을 품은 괴물 같았습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마을 가장자리에 작은 집은 차갑고 음울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희귀질환 사례를 들어본 한 의사가 로즈와 배안에게 아이를 대형 병원으로 데려가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기형이 단순한 업보가 아닐 수도 있으며 드문 의학적 질환의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진단과 관리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몇몇 선한 사람들의 권유를 듣고 로즈와 배안은 마침내 목숨을 걸듯 아이를 아메다바드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차를 타고 가는 긴 여정 내내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혹시 아이가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곧 지나갈 악몽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의사들은 하나하나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 놀라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자 로즈와 배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조로증, 즉 노화조기 증후군이라는 극도로 희귀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아이의 몸을 정상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위에 드리운 주름 하나하나, 늘어진 피부, 작지만 이미 늙어버린 몸은 이제 설명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나 업보 때문이 아니라 냉혹한 의학적 현실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노인처럼 늙어버린 외모만이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적 발달과 신체 발달 역시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했고 이 병을 가진 아이들은 대체로 사춘기까지만 살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끊임없는 고통과 병마 그리고 세상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로즈는 아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눈물은 극도의 고통과 뒤섞였고 배안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무력감에 짓눌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비극이 마을 사람들의 모호한 징벌이 아니라 과학이 증명한 잔혹하고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모든 것이 이미 늦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금지된 사랑과 과거의 잘못된 선택은 평생 고통을 짊어질 아이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로즈와 배안은 거의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이의 어린 눈빛, 부모의 손을 꼭 잡는 작은 손은 부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할 것을 알면서도 로즈와 배안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연약한 몸과 관절 통증, 주름진 피부로 인해 다른 아이들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졌고 아이에게 저주가 씌었다며 자식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로즈와 배안은 아들이 차별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휩싸였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배안은 홀로 앉아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부모의 만류를 무릅쓰고 로즈와 결혼했으며 그것이 운명적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사랑이 단지 그들의 삶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그 잘못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로즈 또한 극도로 후회하며 눈물과 고통은 더 이상 마음속 공포를 달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그들의 아들은 주변 사람들의 차별적 시선을 감내해야 하지만 다행히도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즈와 배안의 사랑과 희생만이 아이의 삶을 덜 외롭고 덜 고통스럽게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로즈와 배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까운 혈연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눈먼 사랑, 여론을 무시한 고집, 그리고 인식의 부족은 그들에게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도, 부모가 누구일지를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른들의 한 번의 잘못, 한 번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는 기형적인 몸, 병약함, 그리고 사회 전체의 차가운 시선 속에 태어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도의 작은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경종이었습니다. 금지된 관계는 결코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며 오직 고통만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외딴 시골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는 온 나라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콜트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까운 혈연 사이에 혼인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혼인이 가문 안에서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로 인해 후손들에게 남겨진 결과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심각했습니다. 이 가문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은 심각한 선천적 기형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관절 질환, 발달 지연, 그리고 다른 중증 질환들이 아이들의 삶을 끝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부 기관과 기자들이 조사에 나섰을 때 작은 공동체에 약 40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랜 세대에 걸친 가까운 혈연 사이의 혼인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방치되어 위험한 행동이나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비정상적인 심리적 표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호주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 사건은 이 나라에서 기록된 가장 심각한 가정 문제 사례 중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여전히 가까운 혈연 사이의 혼인을 유지하는 공동체에 대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혼인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와 발달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증명해 왔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열성 유전 질환에 걸릴 확률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 150배 더 높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 비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도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좇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끝은 눈물과 늦은 후회, 그리고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아마도 로즈와 베안이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남은 짧은 생애 동안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인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광대한 나라로 독특한 문화적 관습이 여전히 존재하며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많고 경제적 제약이 여전히 크며 여성들은 깊은 억압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당연시되기도 하고 부유한 남성은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으며 독특한 결혼 관습이 때로는 일상처럼 여겨집니다. 가장 논란이 큰 현상 중 하나는 바로 가까운 혈연 사이의 혼인으로 같은 가문의 친척들이 혼인하는 경우입니다. 현대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공동체에서는 여전히 이를 전통의 이름으로 은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이 금기로 여기는 행위가 혈연이 최우선이다 라는 문화적 인식 속에서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인도의 시골 마을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매우 이른 나이에 이루어집니다. 14세, 15세의 나이에 부모가 되는 경우도 많아 사랑과 결혼, 가족에 대한 인식이 현대 사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배경은 결국 한 남자가 자신의 여동생과 혼인하는 현대 사회 대부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행동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소녀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부모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주며 집안의 물건을 부수었는데 사실은 이미 서물요 좁쌀이지만 키는 약 110cm에 불과하고 몸무게는 15kg도 되지 않으며 온 가족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존재입니다. 몸집이 너무 말랐고 작아서 얼굴은 원숭이처럼 뾰족하게 보이며 게다가 영상에서 자주 화를 내기 때문에 네티즌들로부터 쥐 아줌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틱톡 계정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영상들은 끊임없이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되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거나 심지어 친구에게 장난삼아 보내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외모가 호감형이 아니었던 데다가 성격까지 거칠어 네티즌들은 처음에는 동정심을 보이다가 점차 실증을 느끼고 심지어는 무거운 댓글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웃음소리 뒤에는 또 어떤 비밀이 있으며 이 소녀의 신호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이 사건을 따라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항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천샤오샤오이며 중국 스촨성 촌산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외모가 작은 소녀는 중국에서 틱톡과 유사한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더윈에서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샤오샤오의 어머니가 계정을 관리하고 그녀는 단지 카메라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샤오샤오가 휴대폰 카메라 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웃거나 기이한 옷을 입고 익살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37세의 여성이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결혼해 아이를 낳았을 테지만 샤오샤오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체구는 작지만 성격은 매우 급하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돌볼 수도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샤오샤오의 영상에는 장황한 해설이 필요 없으며 모두 시골에서 사는 37세 여성의 일상과 그녀의 고함과 웃음소리를 중심으로 하지만 수백만 뷰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샤오샤오의 어머니가 올린 소셜미디어 영상에서는 가끔 어머니가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곧바로 어머니를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때로는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영상들은 보통 기괴한 외모의 소녀가 갑자기 화를 내며 물건을 부수고 경노하며 소리치는 장면이고 그 주변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샤오샤오는 보통 아이들과 달랐으며 단지 작을 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뾰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모와 키 때문에 그녀는 많은 놀림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쥐 아줌마라 불리며 점점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바로 이 독특한 외모 덕분에 샤오샤오는 빠르게 유명해져 소셜미디어에서 현상이 되었습니다. 더윈과 틱톡에서 현상으로 떠오른 샤오샤오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대상이 되었고 원치 않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한 영상에서 샤오샤오는 계속해서 손발로 어머니를 걷어찼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주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숨에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심지어 손발을 사용해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샤오샤오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건네주며 장난꾸러기 딸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손에 쥔 후에도 샤오샤오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어머니를 때리며 마치 버릇없는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샤오샤오가 이런 행동을 보인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가할 때 그녀는 공원에서 재주를 부리겠다며 한 어르신에게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그녀는 짜증을 내며 손을 휘둘러 다른 사람을 때리려 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주변에 오가는 사람이 많은 데다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듯한 소녀와 마주하자 결국 머리를 감싸쥐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뜻밖에도 이 행동은 샤오샤오를 더욱 기세등등하게 만들었지만 주변 사람 중 누구도 나서서 막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는 곧바로 성질을 부리며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었습니다. 어떤 때는 몽둥이를 들고 부모나 집안 식구들을 쫓아다니며 때리려 들기도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그녀가 들고 있는 그릇은 얼굴보다 더 컸습니다. 어머니가 친절하게 식탁을 가져다 주었는데도 그녀는 식탁을 발로 차 날려버리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화가 날 때마다 그녀는 주저없이 손을 휘둘러 다른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데 그 대상이 친엄마든 고모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단지 어머니가 볶음 두부고기, 반찬에서 고기 2점을 더 먹었다는 이유로 그녀는 어머니를 책망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이웃집 아이가 선글라스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며 빼앗아 갔습니다. 물건을 빼앗긴 아이는 화가 나서 샤오샤오가 방심한 틈을 타 선글라스를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샤오샤오는 즉시 아이를 때렸는데
그때 그 이웃집 아이는 겨우 7살이나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샤오샤오의 이러한 횡포는 모두 어른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틱톡의 알고리즘 덕분에 순식간에 샤오샤오의 영상들은 하나의 오락거리가 되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소녀의 운명 뒤에 숨겨진 진실을 신경 쓰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샤오샤오의 영상들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불편함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원래부터 외모가 호감형이 아니었고 성격까지 거칠어서 네티즌들은 처음에는 동정을 보이다가 점차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상에는 네티즌들이 매우 무거운 댓글을 남기며 샤오샤오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37세이면서도 철없이 행동하는 이 소녀를 끊임없이 조롱했고 그녀의 진짜 사연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네티즌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샤오샤오가 화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녀를 버릇없이 키워진 아이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원숭이 묘기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러 끌려다녔고 심지어 친척들 앞에서까지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딸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도 부모는 웃으며 묵인했고 오히려 그런 행동이 웃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샤오샤오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며낸 결과였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가족이 고의로 그녀를 화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수백만 뷰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농촌의 배경, 초라한 집들 속에서 샤오샤오의 영상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에서 사랑받는 웃음거리로 변했습니다. 정교하게 편집된 영상들과 반복되는 배경과 샤오샤오의 행동은 이러한 가설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는 뚜렷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샤오샤오의 우스꽝스러운 영상을 오락거리로 퍼뜨렸습니다. 반면 다른 쪽은 시청과 댓글, 상호작용을 멈추고 부모가 콘텐츠 제작 방식을 다시 돌아보도록 촉구했습니다. 신분으로 보자면 샤오샤오는 분명 사회적 약자에 속하며 공동체로부터 동정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영상 분야에 발을 들인 이후 그녀의 불쌍한 이야기는 점차 왜곡되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는 계정에서 샤오샤오는 마치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처럼 매일 소리를 지르고 가족을 때리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며 등장했습니다. 보통 부모라면 자녀의 나쁜 모습을 숨기고 싶어 하지만 샤오샤오의 부모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딸의 모든 부정적인 행동을 인터넷에 올려 사람들이 떠들도록 하고 그것을 조회수를 끌어모으는 콘텐츠로 삼아 수익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하려 했을지도 모르지만 돈과 조회수가 늘어나자 샤오샤오의 부모의 생각도 점차 달라졌습니다. 많은 영상에서 시청자들은 샤오샤오의 분노가 부모의 의도적인 도발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뚜렷이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원래도 샤오샤오는 호감 가지 않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화를 낼 때는 그 얼굴이 더욱 무섭게 변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일부러 딸을 자주 화나게 하고 휴대폰으로 그녀의 분노 장면을 찍어 올려 네티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쥐를 닮은 얼굴 때문에 네티즌들은 샤오샤오에게 유명한 소설 귀취등의 쥐 아줌마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자녀가 이런 식으로 조롱당하면 부모는 분명히 나서서 보호하겠지만 샤오샤오의 부모는 거의 개의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네티즌 편에 섰습니다. 영상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부모는 살아있는 쥐를 잡아 딸 앞에 놓았습니다. 샤오샤오는 너무 무서워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영업 후 뒤로 물러섰지만 심지어 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그 쥐를 그녀의 모자 안에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 장면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일으켜 부모가 가족이라 할 자격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친척조차 그녀를 웃음거리로 삼는데 남들이 대체 어떻게 대하겠는가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샤오샤오의 다리에 멍 자국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그녀 스스로 만든 것인지 혹은 누군가의 폭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몇몇 영상에서는 카메라 앞에서 분명히 그녀의 불안하고 긴장된 눈빛이 드러났는데 마치 원하지 않는 배역을 억지로 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쥐 아줌마라는 별명뿐만 아니라 많은 틱톡 이용자들은 샤오샤오를 따라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흉내내며 하나의 유행처럼 소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고함, 넘어짐, 울음을 따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는 샤오샤오를 해리포터 시리즈 속 괴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크게 퍼졌습니다. 영상 속 샤오샤오는 무대 위에 서 있었고 옆에는 여장을 한 가수와 또 다른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철저히 계획된 공연을 위해 함께 무대에 오른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중이나 격려의 느낌을 주기는커녕 시청자들을 소름 돋게 했습니다. 샤오샤오와 그녀 곁에 있던 사람들은 현대판 서커스의 괴짜들처럼 억지로 공연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여장 가수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샤오샤오의 몸을 건드렸고 마치 일부러 도발해 화난 반응을 끌어내려는 듯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샤오샤오는 연신 울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머리끈이 너무 조여 아파서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린다고 외쳤습니다. 물론 샤오샤오는 스스로 그런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묶은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였습니다. 비록 그녀가 울부짖었지만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던 사람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샤오샤오의 표정이야말로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영상은 샤오샤오가 화를 내며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머니가 가볍게 장난치는 듯 행동했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강한 힘으로 딸과 몸싸움을 벌이며 샤오샤오를 비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상을 여기 올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보아도 샤오샤오의 눈빛이 분명히 뇌리에 깊이 남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한 것은 그 영상이 편집된 뒤 공공연히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샤오샤오가 부모의 돈벌이를 위해 학대당한 첫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모든 일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그 뒤에는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샤오샤오가 유명해진 이후 부모 또한 덩달아 이익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샤오샤오를 고용해 웃음거리를 제공하고 판매 방송의 시청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 장면은 팬 계정에서 유출된 영상이었는데 그 라이브 방송의 상황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아마도 작은 체구 때문에 샤오샤오는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넣어졌고 봉지의 입구는 위쪽에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무표정한 가면을 쓴 남자가 그 봉지를 들어올려 빙글빙글 돌리며 그녀를 장난감처럼 다루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했는지 샤오샤오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봉지 안에서 몸부림쳤으며 바깥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도 비닐봉지에 갇히는 일은 끔찍한데 지적장애가 있는 샤오샤오에게는 그 공포가 몇 배나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샤오의 부모는 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난이 점점 거세졌지만 샤오샤오의 가족은 여전히 침묵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그녀의 부모가 딸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부모가 제 자식을 이렇게 대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딸의 부정적이고 추한 모습만 세상에 드러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의견은 샤오샤오가 보통 사람이 아니며 부모가 그녀를 37년간 키운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이해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천 씨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아 평생 그녀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두어야 나중에 딸이 덜 고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여전히 샤오샤오의 부모가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잘 대하길 바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샤오샤오의 배경도 서서히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샤오샤오가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녀는 불쌍한 처지 때문에 많은 이들의 동정을 샀습니다. 그녀는 키가 110cm, 몸무게 15kg 남짓한 저신장인이며 올해로 37세지만 정신연령은 3에서 4살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녀의 몸무게는 약 1kg, 신장은 33cm에 불과했으며 보통 신생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샤오샤오의 가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농촌에서 생활이 매우 가난했고 지식 또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생아는 태어난 직후에는 보통 특별한 이상을 뚜렷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샤오샤오는 나이만 먹었을 뿐 키는 전혀 자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모 또한 보통 아이들과 달랐으며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점점 기형적으로 변하여 일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체구와 용모 모두가 사람들을 보자마자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른 나무가지처럼 앙상했고 얼굴은 뾰족하고 수척해 매우 무섭게 보였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샤오샤오의 가족은 이상함을 깨닫고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진단 결과 의사는 그녀가 새머리 난쟁이라고도 불리는 세켈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지적 발달 지연, 새부리 모양의 코, 들어간 이마, 돌출된 눈, 작은 턱 등 새머리를 닮은 얼굴 특징을 보입니다. 비록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치료에는 큰 비용이 필요했고 가난한 샤오샤오의 집안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농촌 여성으로 집안의 수입은 거의 없었기에 치료는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샤오샤오는 외형뿐 아니라 지적 문제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외모 때문에 한 서커스단은 그녀를 5만 위안에 사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샤오샤오의 어머니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난 딸에 대한 연민으로 부모는 지나치게 그녀를 감싸며 키웠고 그로 인해 샤오샤오는 점점 더 성격이 급하고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는 가족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손찌검을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가 단호히 훈육하겠지만 천 가족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훈육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잘못을 묵인했습니다. 아마 그런 방임이 딸을 더욱 제멋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때 그녀를 불쌍히 여기던 시청자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심지어 가혹한 말을 퍼붓게 된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샤오샤오가 근친관계의 산물이 아닐까 의심하며 부모가 남매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샤오샤오의 가족은 이 주장을 부정했고 그녀가 세켈 증후군 환자임을 밝혔으며 전문가와 의사들 또한 이를 확인했습니다. 샤오샤오의 배경이 알려진 뒤 가장 큰 비난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였고 그 다음은 네티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티즌들의 호기심 때문에 샤오샤오가 부모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관계망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커지자 인터넷 정보국과 공안기관은 즉시 조사와 개입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한 불법 영상 제작을 막았고 여성연합회와 장애인협회는 천가족이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네티즌들은 샤오샤오의 새 영상을 보지 못했고 그녀가 이미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샤오샤오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녀가 소셜미디어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계정이 당국의 개입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샤오샤오의 어머니가 만든 더윈 계정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영구 폐쇄되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지장애를 가진 소녀를 웃음거리로 내세운 사실이 강력한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분명했습니다. 샤오샤오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천씨 부부는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녀를 돌보았고 결코 나쁘게 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샤오샤오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부모,
마을 간부, 주변 주민을 인터뷰했으며 샤오샤오가 2~3살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또렷하게 하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격은 변덕스럽고 감정은 불안정했으며 늘 어머니 곁에만 있었습니다. 샤오샤오의 어머니가 가끔 꾸짖거나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어떤 학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설득과 설명, 그리고 생활보조 정책이 시행된 후 부모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고 여전히 샤오샤오의 강렬하거나 환한 표정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은 이제 그녀가 더 이상 가족의 돈벌이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로필 상단에 고정된 영상에서 샤오샤오의 어머니는 이전에는 딸이 쉽게 화를 냈지만 이제는 오직 매일 딸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혼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도 나처럼 모든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요괴 고양이라는 소문이 퍼져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소년의 얼굴 생김새가 고양이와 똑같아 소문이 더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 소년의 눈은 이렇게 특별한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 뒤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사건을 따라가기 전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항상 업데이트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국 광시성 헝저우시 다화촌 출신의 농요우수의 소년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군 인민병원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아들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농수화였는데 문을 들어서자마자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담당 의사에게 따졌습니다. 이전에 의사가 아이가 자라면 눈색이 검은색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들의 눈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뒤에서 아들을 끌어내었는데 소녀는 10살이 조금 넘어 보였고 눈빛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으며 사람을 볼 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의사는 한눈에 소년과 아버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푸른 눈동자는 정말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농수하는 아들 농요우수이를 병원으로 데려와 진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년의 눈이 보통 아시아인과 달리 특별한 푸른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안과 질환을 앓고 있을까 걱정한 그는 아들을 의사에게 데려왔습니다. 눈, 망막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이며 어떠한 질병의 징후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년의 시력 또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푸른 눈동자가 시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소년이 아직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당시 의사는 농씨 부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가 질병이 아니며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년이 자라면서 눈색이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의사는 어린아이의 경우 신체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이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푸른 눈색은 아이의 생활이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는 가족에게 아이가 안정적으로 발달할 때까지 기다린 후 추가로 관찰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 농씨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간 목적은 단지 안심하기 위함이었고 의사의 설명을 들은 뒤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들의 눈색은 여전히 검은색으로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색깔의 이상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는 다른 증상까지 나타나 가족을 더욱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농요우수이는 10살이 되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 푸르게 변했습니다. 너무도 특별한 눈 덕분에 학교에서 그는 늘 친구들과 선생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그의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일부러 맨 앞자리에 앉혔는데 이것은 그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번 선생님께 직접 설명하며
뒷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선생님은 그의 시력이 전혀 이상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가 밤에도 모든 것을 매우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농효수인은 나처럼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에게 손전등 불빛을 비추면 그의 푸른 눈은 녹색 빛을 내뿜으며 마치 고양이의 눈처럼 반짝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농씨는 화장실에 가거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종종 아들의 방에 들러 확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들의 침대 위에서 파랗게 반짝이는 두 점의 빛을 보고 그만 혼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눈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두 눈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자 그는 너무 놀라 즉시 불을 켰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그는 아들의 침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푸른 빛은 보이지 않고 단지 아들이 침대 위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의 두 개의 불빛은 바로 아들의 빛나는 눈이었고 갑작스러운 일에 농씨 또한 크게 놀랐습니다. 소년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난다는 사실은 곧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가하기도 하고 남의 집 이야기를 좋아해 이 일은 순식간에 술자리 잡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다 보니 점점 농집 아이는 전생의 고양이 요괴다 라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의 아이들이 무슨 일인지 잘 몰라서 여전히 그와 평범하게 놀았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밤의 들판으로 귀뚜라미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요우수인은 손전등을 한 번도 가져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만으로 풀숲 사이를 누비며 금세한 움큼의 귀뚜라미를 잡아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그가 대단하다며 칭찬했고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 있는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놀란 듯이 자신은 그냥 아주 잘 보일 뿐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농요우수이가 특별한 푸른 눈으로 밤에도 모든 것을 똑똑히 본다는 소식은 즉시 마을에 새로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일은 고양이가 밤눈이 밝다는 사실과 맞물려 그가 고양이 요괴의 환생이라는 소문을 더욱 퍼뜨렸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소녀는 마을에서 차츰괴이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존경하다가도 요괴가 변한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상한 병이라고 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의 아이가 그와 놀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농씨는 아들을 불러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아들이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몇 장의 지폐를 들고 방의 불을 모두 끈 뒤 아들에게 손에 든 돈이 몇 장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즉시 정답을 맞췄습니다. 처음에 그는 달빛이 방 안으로 비쳐 아들이 지폐의 윤곽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아들이 지폐의 액면가까지 정확히 읽어내며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어둠 속에서 보통 사람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면 아마도 자랑스러워했을지도 모르지만 농씨처럼 낙후된 시골에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눈은 그의 마음속에서 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은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마을의 소문은 점점 더 거슬리게 되었고 아들의 교우 관계와 학업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순박한 농부의 말을 들은 의사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아들의 눈색이 특이하다고만 여겼는데 이제는 빛을 내고 어둠 속에서 잘 보이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의사는 특히 약한 빛에서 시각 능력을 담당하는 간상세포에 집중해 더 깊은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간상세포의 수가 많을수록 야간 시력이 뛰어납니다. 고양이가 어둠 속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눈 속에 풍부한 간상세포 덕분입니다. 이에 반해 원추세포는 낮에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기능을 담당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간상세포의 수가 실제로 보통 사람보다 많았지만 여전히 고양이 눈과 같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주목을 끈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원추세포가 간상세포보다 많아 낮에는 시력이 좋지만 밤에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농요우수의 경우 간상세포의 수가 원추세포보다 약간 더 많았고 이는 그의 낮 시력이 밤 시력보다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낮에는 그가 사물을 또렷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그는 자주 눈을 가늘게 떴는데 농씨는 처음에 단순히 근시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더 깊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왜 밤에도 잘 볼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었지만 그의 눈이 왜 푸른색인지에 대해서는 의사조차 전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실망을 아는 농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일이 있은 후 농요우수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 기자들까지 집에 찾아와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소년과 함께 실험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칠흑 같은 방에 들여보내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는데 그 위에는 한 줄의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곧 그는 종이에 적힌 글자를 하나하나 정확히 읽었고 그의 암흑 속 시력은 기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기자는 즉시 사건 전말을 정리해 지역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는 곧 대도시 대형 병원 안과 전문의 루린더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아마도 희귀한 사례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루 의사는 직접 농 부자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루 의사가 푸른 눈을 가진 이 소년의 문제를 밝힐 수 있을까요? 루 의사는 안과 분야의 전문가로 눈질환과 관련된 수많은 특수 사례를 접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직접 농요우수이를 본 순간 그는 역시 이 소년의 기묘한 푸른 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료 절차에 따라 루 의사는 우선 농씨의 가게에 안과 질환의 병력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것은 이전 의사들도 주목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집안에 외국 혈통을 지닌 조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잠재적인 유전 질환이 숨어 있다가 농요우수이 세대에서 발현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수와는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 모두 광시 토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모두 마을에서 살아오며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왔고 지금까지 집안에서 외국인과 혼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친척들에게도 물어보았는데 가족 모두 눈은 정상이고 누구도 안과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으며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과거 아내가 임신했을 때 부부는 여러 차례 군병원에 가서 산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기는 완전히 건강했으며 어떤 질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푸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혹시 아기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고 병원에 다시 찾아가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아이가 바뀌는 일은 전혀 없었으며 그날 병원에는 외국인 산모가 출산한 사례도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게다가 눈을 제외한 모든 신체적 특징은 명백히 아시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농씨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가게와 관련된 유전적 가능성을 배제한 후 루 의사는 이 소년의 눈을 더욱 정밀하게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항목에는 안군의 조직 상태,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의 수, 그리고 홍채의 색소세포 밀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중 루 의사는 한 가지 가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소년이 비타민 A와 D를 과다하게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시 환자의 경우 선천적 원인이 아니라면 대부분 비타민 A와 D 부족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곧바로 배제되었습니다. 루 의사는 농씨의 가난한 농촌 환경을 잘 알고 있었기에 생선 간유나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양 문제가 아니라면 높은 가능성으로 어떤 질환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낮 동안 소년이 빛을 두려워하며 대화를 할 때 자주 눈을 가늘게 뜨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바로 백색증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백색증은 멜라닌 생성 과정의 이상으로 인해 눈, 피부, 머리카락의 색이 옅어지는 질환입니다.
백색증 환자들은 보통 광선 공포증과 약시 증상을 보입니다. 가장 뚜렷한 예는 흰 토끼인데 사실 그것은 백색증에 걸린 토끼들입니다. 그들의 털은 색소 부족으로 온몸이 하얗고 이것은 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토끼의 눈은 검은색이지만 흰 토끼의 눈은 붉은색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농요우수의 푸른 눈 또한 백색증이 안구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색소세포의 양은 인종 간 외형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인은 색소세포가 많아 눈과 머리카락이 주로 검거나 짙은 갈색인 반면 유럽인은 색소세포가 적어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곧 루 의사의 추측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소년의 홍채에는 색소세포가 전혀 없었고 이것이 바로 그의 눈에 이상한 푸른색을 띠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즉, 그는 실제로 백색증을 앓고 있었으나 그 증상이 피부나 머리카락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눈에서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가 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은 생명에는 위험이 없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불편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낮에 사물을 잘 보지 못하거나 강한 빛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눈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낮 시력은 계속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 후난성에서도 밤에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이한 인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신문을 읽을 수 있었지만 낮에는 극심한 근시로 시력이 매우 약해졌고 그 도수가 무려 3000도에 달해 기계의 측정 범위를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그에게 낮의 세상은 그저 뿌옇고 흐릿한 흰색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인물의 상태는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기에 의사는 농씨 가족에게 아들의 눈을 더욱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가지던 편견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시각을 바꾸어 더 이상 소년을 멀리하지 않았고 마침내 농요우수인은 또래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삶이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습니다. 소년의 부모도 그동안 마음에 지니고 있던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기이한 일도 많습니다. 과거 중국 중앙방송에는 과학에 다가가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는 민간의 신비한 현상을 조사하고 결국 대부분을 인간적 혹은 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이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신비화한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적어도 근거 없는 신비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소년이 떠안아야 했던 상처들은 결국 시골의 미신과 좁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경고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한 사람이나 현상을 마주할 때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병을 가지고 있을 뿐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무심한 시선은 그들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농요우수 역시 친구들에게 배척당하지 않아 기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웃과 친척들 또한 과거에는 그를 두려운 눈길로 바라보았으나 이제는 인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미신에 빠져 있었고 이전에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이 밤에도 잘 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괴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은 이 소년을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시력을 잘 알고 있는 농요우수인은 선생님께 부탁해 뒷자리 대신 앞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윈난의 한 작은 마을에서 괴물이다 라는 외침이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 나왔고 어떤 사람은 문 뒤에 몸을 숨겼으며 몇몇은 몽둥이를 들고 끔찍한 무언가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멀리서 나타난 것은 왜소하고 뼈만 앙상한 체구에 동그란 얼굴을 가진 한 소녀였습니다. 앞에서 보기에는 무서운 구석이라곤 없었지만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척추에 붙어있는 뼈와 관절이 완전하며 손가락도 움직이는 거꾸로 난 팔 하나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스진링이며 18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거의 20년간 이어진 침묵의 비극입니다. 이상하지만 실화인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독특하고 기이하며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밝혀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등에 세 번째 팔이 달린 중국의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스진링은 즉시 중산병원의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당시 시계는 오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어머니는 병원 7층에 위치한 정형외과 특별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방에는 침대 2개, 에어컨, 컬러 TV, 전자레인지 등이 있었고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이 가난한 시골을 처음 떠나온 스진링에게는 거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누워 신나게 TV 화면을 응시하며 가끔 자신이 만든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11월 22일 아침 9시경 짧은 잠에서 깬 스진링은 첫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녀는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몸무게는 45kg, 키는 140cm입니다. 라고 말하자 어머니 스슈펀 여사는 갑자기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고작 5kg 좀 넘고 길이는 30cm도 안 되었죠. 이것은 우리 아이 인생에서 두 번째로 받는 키와 몸무게 측정이에요. 하지만 정밀 검사 후 의사들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진링의 허리 아래에는 여분의 골반과 사지뼈가 자라 있었고, 다시 말해 그녀는 여분의 팔 하나뿐 아니라 엉덩이 반쪽까지 더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형 덩어리는 길이 약 30cm의 타원형이었으며 특히 그 살덩거리 끝부분에서 2개의 거대한 손가락이 자라났고 하나는 15cm, 하나는 16cm였습니다. 의사들은 여분의 팔과 엉덩이 부위에 있는 두 손가락이 감각이 없을 줄 알았으나 놀랍게도 그것들은 감각이 있었고 스진링의 의지에 따라 약간이나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필요한 살덩거리가 아닌 살아있는 기관이었으며 그로 인해 수술의 위험성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첫 검사 후 스진링은 CT 촬영, 혈관 초음파, 자기공명 촬영,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척수 촬영 등 일련의 정밀 검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원래 약했던 그녀는 점차 탈진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2명이 그녀를 병실로 몇 번이나 밀어 다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 하루 동안 스진링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불평도 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한 뒤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진링의 기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왼쪽 다리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해 높은 내반족 상태였고 양다리 모두 기형으로 인해 움직임이 뻣뻣했습니다. 기형 조직에는 털과 흉터가 있었고 이는 태아 시절부터 복잡한 조직 발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안쪽에서 맥박이 뚜렷하게 느껴졌으며 이는 그 부위의 신경과 혈관이 매우 밀집하고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해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검사를 마친 뒤 다학제 진료 협의를 거쳐야만 적절한 치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수술 칼질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팔을 가진 소녀 세우진링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이 끔찍한 기형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 소녀의 비극적인 인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중국 허난성의 가난한 시골에서 맞이한 어느 겨울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출산방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작은 생명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머니가 꿈꾸는 벅찬 행복의 순간과는 달리 그 순간은 새우 가족에게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산파가 아기를 침대에 눕히자마자 어머니 스슈펀 여사는 아이 얼굴을 제대로 보기 전부터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새하얘졌고
딸의 몸에서 벌어진 이상한 광경을 보고 거의 주저앉았습니다. 아기의 등에 사람 팔처럼 보이는 크고 기이한 살던거리가 자라 있었으며 그것은 방향이 비틀린 어른의 팔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한 것은 그것의 모양뿐 아니라 팔처럼 보이면서도 다리 같고 신생아의 몸에 속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의사들 또한 당황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런 기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망에 빠졌고 아버지는 돌처럼 말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작은 아기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 순간부터 자신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다른 운명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 서진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링은 태어나자마자 평범한 아이처럼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거리를 두었고 이웃들은 끊임없이 소문을 퍼뜨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괴물, 불길한 존재라 불렀습니다. 심지어 몇몇 미신을 믿는 이들은 가족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 업을 푸는 의식을 치르라고 권유하기도 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항상 진링을 재앙의 화신처럼 여겼습니다. 당시 중국 농촌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대대로 뿌리 깊은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민을 가지기보다는 신체가 다르면 공동체에서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지도에도 없는 작은 마을에서 서진링은 제3의 팔을 가진 채 어둠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도 비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친구도 햇빛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서진링은 숨어 살아야 했고 밤이 깊고 마을이 잠들었을 때에만 집 밖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서진링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째서 그녀의 등에서는 세 번째 팔이 자라난 것일까요? 의사들에게도 서진링의 등에 자란 것은 커다란 수수께끼였습니다. 지역 병원의 의사들은 어떤 확실한 결론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이 현상을 다지증이라 의심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선천성 장애로 자궁 내 태아가 잘못 형성되며 불필요한 사지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더욱 충격적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서진링은 원래 샴쌍둥이였을 수도 있고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형성되지 못한 형제의 일부가 그녀의 몸에 사지 형태로 붙어버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서진링의 삶은 결코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허리에 무거운 기형 덩어리를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기고 걷고 뛰며 웃을 때 서진링은 세 번째 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팔은 그녀가 등을 대고 눕는 것도 등바디에 기대어 앉는 것도 막았고 몸을 돌릴 때마다 단 몇 센티미터씩 겨우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시간이 지나도 그 제3임의 팔이 사람들의 예상처럼 작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몸과 함께 자라나 점점 크고 단단해지고 뚜렷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진링은 점점 더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더욱 두렵게 만든 것은 그 팔이 때때로 움직이기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일은 그녀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첫 등교일, 서진링은 자신이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고 곧 손가락질과 함께 괴물이다 라는 외침이 교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겁에 질려 도망쳤고 그녀는 비난의 시선 속에 조용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서진링은 한때 스스로 해방되기를 바라며 무서운 결심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촌에게 자신에게 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고 그 팔을 스스로 잘라내어 차라리 이 고통과 차이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두 자매는 순진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그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작은 절개가 생기고 짙은 붉은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공포가 너무 커서 결국 둘은 서로 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진링은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거절했으며
결국 10년이 넘도록 자신의 인생 속 어둠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병원에 가서 그 이상한 부분을 완전히 잘라낼 수 있기를 항상 희망했습니다. 진링의 유일한 친구는 옆 마을에 사는 한 장애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2개의 얼굴을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두 소녀는 자주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해 어려움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계속해서 덮쳐왔고 진링의 친구는 오랜 정신적 고통과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세상과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친구의 죽음은 스질링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조용하고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대낮에는 바깥으로 나갈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조용히 3번째 팔을 이상한 가방처럼 맨 채 골목 입구까지 나가 신선한 공기를 몇 번 들이마신 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링은 평생 방영 200m도 안 되는 공간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환점은 2005년 어느 날 진링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한 시청자가 지역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등에 팔이 달린 소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온 마을이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화는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질링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중국 전역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취재진이 진링이 사는 작은 마을로 파견되었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그녀의 어둠 속 유년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 안에서 기이한 팔을 등에 달고 조용히 앉아있는 한 소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동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 매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고 온 중국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반대편 상하이에서 텅지에라는 이름의 의사이자 선천성 기형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자원봉사자가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 모습과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것이 단순한 희귀 질환이 아닌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단연간 의학 분야에서 쌓은 경험으로 텅지의 의사는 앞으로의 어려움과 위험, 도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약 시도하지 않는다면 스질링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2명의 동료와 함께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진링이 사는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식과 기술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불운한 소녀에게 새 삶을 안겨줄 거대한 희망도 함께 지녔습니다. 2005년 11월 9일은 진링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7년 만에 그녀는 처음으로 대낮에 작은 집을 나섰습니다. 언제나 곁을 지켜준 유일한 존재인 강인한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거지우 시립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은 등에 달린 기이한 팔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온전한 기적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병원 병실 안에서 스질링은 인생 최초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를 직접 대면하고 돌보던 텅지의 의사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빛났고 이내 유년기의 열등감, 어린 기억을 떠올리며 갑작스럽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너무 큰 희망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며 지금 당장 아무것도 확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진링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CT 촬영실에서 의사는 그녀에게 누워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평범한 자세처럼 보였지만 진링에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 기형 덩어리가 엄청난 통증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단 하나의 소망은 그 기이한 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났을 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여분의 팔은 단순한 외부 살덩이가 아니라 척추와 직접 연결된 신경계를 지닌 존재였으며 이는 온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추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 단 하나의 실수로도
진링은 전신 마비가 될 수 있었고 심지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진단 결과는 마치 벼락이 내리친 것과 같았습니다. 진링은 즉시 멍한 상태가 되었고 앞으로 평생 그 여분의 팔과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가장 단순한 바람조차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텅지의 의사는 그녀가 절망에 빠진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근무했던 상하이 푸단대학교 중산병원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최고 전문가들과 첨단 의료 장비가 모여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텅지의 의사는 기형수술팀의 책임자인 천퉁이 박사와 연결하여 진링의 모든 정보와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X선과 CT 영상을 확인한 후 천 박사는 조심스럽게 이것이 어려운 사례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링은 다시 한번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후원자들이 보내준 새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긴 여행을 준비하는 듯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진링이 중산병원 로비에 발을 들이자마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의료진, 환자, 심지어 의사들까지도 호기심에 모여들었고 누구도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등에 달린 세 번째 팔이 단순히 자라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이한 현상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수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술팀의 책임자인 천 박사는 놀라움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몸은 매우 작아서 키는 130cm 조금 넘고 몸무게는 40kg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도 더듬었고 눈빛은 마치 세상 밖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녀처럼 멍하니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했던 것은 그녀의 등에 달린 팔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감각한 살덩이가 아니라 두 갈래로 갈라져 실제 손가락처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스진링의 수술은 철저히 계획되었습니다. 수술 직전 수술실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당시까지 그처럼 크고 신경계와 밀접히 연결된 여분의 사지를 제거한 사례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 교수는 MRI 영상을 통해 혈관과 신경의 경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수술 시에는 1mm 단위로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요 동맥의 근원부는 완벽하게 묶고 정확히 절단해야 했으며 조금만 빗나가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진링의 등에 달린 세 번째 팔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중 직경 7mm에 이르는 주요 동맥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묶지 못하면 짙은 붉은 액체가 폭포처럼 솟구쳐 50cm까지 치솟을 수 있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급성 출혈로 인해 그녀는 쇼크 상태에 빠지고 심장이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에 참여했던 모든 전문가들이 수술실에 모였습니다. 천 교수가 수술의 첫 단계를 시작하자 수술실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 단 한 번의 손떨림이 모든 희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2시간 10분의 극한 긴장 속에서 진링의 등에 붙어있던 무게 2.59kg의 사지가 온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등에 붙은 기이한 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대형 화면에 비친 모습은 모두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왜소한 소녀는 이제 통통하고 볼이 발그레한 밝은 미소의 소녀로 변해 있었습니다. 스진링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시선을 피하지 않았으며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의사들은 기형 부위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기쁘게 알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기간의 재활치료와 심리치료를 거치기만 하면 완전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의 성공은 단순한 의학적 이정표가 아니라 스진링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대낮에도 당당히 거리를 걷고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 박사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을 생각하면요. 스진링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영팔을 가진 한 소녀의 여정이 아니라 의지와 인내, 그리고 의료계의 인간애가 만들어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17년간의 어둠 속 삶은 끝났고 위험천만한 수술은 스진링에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기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의학의 승리만이 아니라 믿음과 선의, 그리고 희망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의 또 다른 흥미로운 콘텐츠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